어려서 잃어버린 오빠를 3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찾은 날이었어요. 처가댁도 초대했어. 저녁 같이 먹자. 오빠의 그 말에 저희 가족은 기쁜 마음으로 오빠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장모님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방안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일 정도로요. 그날 이후로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답니다. 저에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오빠와 함께한 추억 중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들도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3살, 오빠는 5살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으로 남아있네요. 느낌으로만 남은 그런 기억이니까요. 우리 집은 작은 방 안에 오빠와 제가 놀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그곳에서 놀고는 했어요. 그때 엄마가 새로 사주신 나무 블록이 있었는데 오빠는 항상 제가 쌓은 블록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는지 오빠가 무너뜨릴 때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오빠를 보시던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먼저 잘 쌓으면 되잖아.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오빠와 마치 경쟁하듯 블록을 쌓았죠.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빠는 결국에 제 뒤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고는 하더라고요. 우와, 지은이 블록 잘하고 있네. 어릴 적에 작은 경쟁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응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방바닥에 엎드려 초코과자를 나누어 먹던 일이에요. 초코과자는 그때 우리에게 자주 먹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간식이었죠. 그런 초코과자를 2손에 나누어 들고 오빠는 항상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금씩 나눠 먹자. 그러면서 오빠 하나, 저 하나,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 먹고는 했죠. 그때 오빠는 제 입가에 묻은 초콜릿을 보더니 자신의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고요. 저는 그게 조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오빠의 작은 손이 제 입가를 닦아주던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선명히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이라 그때의 기억이 모두 또렷하지는 않지만 그저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느낌으로 남아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희미해졌지만 그 따뜻했던 순간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그때 그 느낌이 좋았으니까요. 엄마 말씀으론 오빠는 참 조용하고 다정한 아이였대요.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울보였던 저를 꼼꼼히 챙겨주고 감싸주던 의젓한 아이였다고요. 그런 오빠를 저 역시 좋아하며 잘 따랐다고 하셨죠. 그날도 오빠는 저랑 손을 꼭 잡고 엄마를 따라 동네 시장에 나갔대요. 시골 장날이라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고 해요. 채소, 과일, 생선을 파는 사람들 말소리까지 더해지다 보니 정신이 없었겠죠. 그렇게 붐비는 와중에 엄마는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저희 손을 놓고 장바구니까지 내려놓은 채로 고추값을 흥정하고 계셨대요. 지은아, 오빠 손 놓지 마라. 지서가 동생 잘 보고 있어. 엄마가 분명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말씀하실 때까지도 저와 오빠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엄마가 흥정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땐 제 옆엔 아무도 없었고 저만 혼자 덩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오빠 어디 갔어? 오빠는?
엄마의 그 목소리와 함께 그날의 그 풍경은 제 기억 속에 유난히 시장 냄새가 짙게 배인 여름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끌벅적한 장날의 시장은 발 디딜 틈도 없었고 시원한 수박 냄새랑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여 이상하게 들뜬 기분이었거든요. 엄마가 잠깐 계산하시느라 손을 놓은 찰나 오빠가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자동차를 따라 한두 걸음 앞서 나가던 뒷모습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오빠가 눈에 띄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도요. 1분, 5분, 10분, 오빠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던지듯 놓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소리치셨죠. 우리 애 못 보셨어요? 키가 이만한 5살 남자아이예요. 까만 민소매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 지서가.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숨이 가빠오는 게 보였죠. 엄마는 저를 한쪽 팔에 꼭 안고 다른 팔로는 사람들을 밀치며 시장 골목을 전속력으로 뛰셨습니다. 정육점 옆, 떡볶이 포장마차 뒤, 골목 구석에 놓인 빈 박스 더미까지 들추시면서요. 엄마는 혹시나 오빠가 거기 있을까, 혹시 울고 있을까,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눈이 벌개지도록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해가 지고도 우리는 시장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오빠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3살짜리 저를 업고도 몇 시간 동안 쉼없이 시장을 돌며 지서가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목이 쉬고 다리가 풀려도 엄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막내 동생을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대단할 따름이죠. 너무나 간절해 보이던 엄마의 모습에 저는 배고프다는 말도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어린 저였어도 오빠가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나 봐요. 결국 오빠는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파출소를 찾아가고 매일 밤마다 전단지를 복사해 붙였죠. 버스 정류장, 전봇대, 공중전화 부스마다 오빠 얼굴이 붙어있을 정도로요. 붙였던 전단지들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려도 저희는 얼른 다시 붙였습니다. 누군가 떼어낸 전단지를 다시 붙이고 또 붙이면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늘 무언가 빠져있는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오빠의 빈자리는 식탁에도 가족 사진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너무 선명했거든요. 엄마는 한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눈이 마주치면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밥숟갈을 드는 손이 자주 떨렸어요. 가끔씩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 오빠 이름을 중얼거리며 우시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 참느라 입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린 저는 괜히 더 조용히 행동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수도 줄고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셨고요. 그 이후로 아빠는 어떤 날에는 집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오빠를 잃고 난 뒤엔 그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를 돕거나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던 아빠였는데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셨죠. 문을 잠그고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 깊이에서 그리움이 짙게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아빠의 방 앞에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책상에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무는 모습으로 계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아빠는 잠시 후에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은이도 알겠지? 오빠가 떠난 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걸. 오빠 있을 때 내가 뭐라도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더 낮아지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빠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이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빠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놀랐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 또한 어린 저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빠는 스스로 우리에게 강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늘 강조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랬던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더 조용히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느껴졌어요. 아빠도 엄마도 그 고통 속에서 잠시라도 위로받기를 바랐죠. 그래서 저는 때를 쓰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거운 한숨이 집안에 늘 맴도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엄마 뱃속에 있던 막내 동생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표정이셨죠. 우리 지석이도 이렇게 예뻤지. 너무 닮았다. 막내를 처음 안으시던 날, 엄마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셨죠. 지은이도 오빠랑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 지민이는 사내아이라 그런가 오빠랑 더 닮았다. 그렇지? 다행히 오빠를 많이 닮은 막내가 태어난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티 없는 그 웃음은 얼어붙었던 집안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엄마와 아빠도 조금씩 막내를 보며 웃음을 되찾으시는 것 같았고요. 말 그대로 막내가 태어나면서 멈췄던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마치 오빠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오빠를 닮은 막내를 바라보며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을 땐 항상 한자리를 비워두었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오빠를 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겁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오빠가 돌아오면 그 자리에 앉혀주자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은이랑 지민이 사이에 지석이가 들어와서 앉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온전해질 텐데.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웃으면서 기다려볼까? 저와 막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졸업식 날, 생일날, 명절날마다 오빠 이야기는 어김없이 나왔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늘 오빠의 빈자리를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막내는 오빠를 본 적도 없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나, 우리 형은 지금 어디에 있어? 왜 안 와? 엄마랑 아빠가 저렇게 기다리는데 진짜 나랑 닮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그 말이 오빠가 사라질 때 저는 뭐 했냐는 말처럼 들려서요. 오빠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했던 제 탓을 하는 것처럼 들렸고요. 지금도 저는 그날의 저를 기억해요. 엄마가 오빠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손가락만 덜덜 떨며 가리키기만 했던 바보 같은 저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고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엄마와 아빠가 덜 아프셨을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모두 어딘가 멈춰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정작 제 마음은 오빠가 사라졌던 그 여름날에서 여전히 멈춰 있었죠.
그와 동시에 오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오빠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죠. 언젠가는 꼭, 아주 꼭 지은아 하고 달려오는 오빠를 다시 만날 거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상상을 하며 또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평범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가족이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저의 그런 마음은 철부지 투정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 오빠를 생각하면 제가 힘든 것쯤은 견딜 수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저는 가끔 붐비는 시장이나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혹시 오빠가 하며 사람들 얼굴을 살폈어요. 마치 3살로 돌아가 오빠를 찾을 때처럼 말이죠.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제가 자라는 내내 늘 제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까지 엄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엔 미안함이, 눈빛엔 그리움이 스며있는 채로 말이죠. 지은아, 절대 손 놓지 마. 꼭 잡아. 엄마의 그 말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엄마의 조용한 절규라고 느껴졌고요. 밤에 가끔 끼어 울던 엄마,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다 흐느끼던 엄마, 시간이 흘러도 오빠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던 엄마셨거든요. 엄마는 평생 죄책감이라는 사슬에 묶여 지내셨죠. 내가 내 아이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야.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오빠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서 오래도록 울기만 하셨어요. 한동안은 정말 웃는 법도 말하는 법도 잊은 사람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 지은이, 지민이도 잘 키워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아팠어요. 제가 웃으면 웃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엄마는 늘 잃어버린 오빠의 빈자리를 떠올렸던 것 같았거든요. 제 얼굴과 동생의 얼굴 속에서 오빠의 모습을 보고 저와 동생의 웃음 속에서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미안해하면서도 꼭 참는 사람이셨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었죠. 엄마 앞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요. 오빠가 어디 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빠가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그 따뜻함은 저에게 그대로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꿈에서도 그 손길이 느껴질 정도였죠. 오빠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은 눈물 뒤에 고요함이 깃든 참 묵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없이 오빠의 사진에 먼지를 닦고 오빠가 좋아했던 반찬을 식탁에 올리며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문은 항상 열어두고 살아야지. 그렇게 엄마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서 있는 변함없는 모습의 가족이 되기로 무언의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오빠를 기다렸지만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간만 자꾸 흐르더라고요. 오빠는 얼마나 어떻게 자랐는지 상상도 안 되고 아직도 5살 모습 그대로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저와 동생은 자꾸 커져만 갔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랐고 어느 순간 대학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고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우리 막내는 그때 겨우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늠름한 군인이 되어 제대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오빠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막내는 가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기도 했어요.
누나, 내가 형보다 잘생긴 것 같지?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웃으셨지만 그 눈동자 안에 번지는 그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너 시집 가면 그때는 우리도 이 집 떠나서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 가자.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그 낡은 집에 계셨습니다. 오빠가 혹시나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보고 집을 찾아 돌아왔을 때 못 찾고 지나칠까봐 주소도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으셨죠. 그 허름한 골목 입구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면 가끔씩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시곤 하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괜히 안타까워 말하곤 했어요. 엄마, 이젠 좀 이사 가세요. 편하게 사셔야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웃으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누나, 혹시 형 찾았다는 연락 받았어? 막내가 전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간신히 되물었죠. 무슨 말이야? 진짜야? 전에도 저희가 오빠를 찾기 위해 뿌린 전단지와 여러 매체를 통해 오빠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었기에 침착하려고 했어요. 결국 모두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오빠가 아니라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우리 가족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으며 오빠를 다시 기다렸고요. 그런 날마다 저는 잠든 제 딸아이 옆에서 오빠 생각을 하며 오래 울긴 했지만 말이죠. 우리 가족 곁을 떠났던 그때 오빠는 저보다 고작 2살 더 많았을 뿐인데 그 오빠가 지금 어디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싶어서요.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의 마음도 오빠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를 잃고 부모를 잃는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되어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오빠가 문득 아무렇지도 않게 나 다녀왔어 하며 돌아올 것 같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희망 하나로 우리 가족은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돌아오면 다 같이 웃으며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말이죠.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늦은 밤 동생의 연락은 다시 한번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사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빠에 대한 살해금을 조금 더 올린 직후에 온 연락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등록해 놓았던 저희 가족 유전자와 대조를 해본 유전자 조회 결과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만나기로 했다며 약속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한 남자가 저희 가족을 찾아온 겁니다. 자신이 우리의 오빠인 것 같다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처음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낯선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그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 눈매나 웃는 모습이 저나 동생과 정말 많이 닮아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내민 검사 결과지에는 유전자 일치율 99.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오빠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유전자 결과까지 일치했던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동생은 조금 더 확실히 하자며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부모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죠. 이미 그 남자가 오빠이지 않을까 하며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에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면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99.9999%의 확률로
그 남자가 우리 가족과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제야 부모님은 그 남자를 끌어안으시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석아, 아유 지석아, 내 새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못 찾아서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그렇게 오는 부모님을 보며 오빠는 함께 눈물을 흘리더니 큰절을 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저 역시도 달려가 안기며 오빠라고 불렀죠. 너무 커버린 동생이었지만 아직도 3살 때처럼 엉엉 울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어릴 적 시장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던 제 친오빠, 지석 오빠였으니까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은 불렀는데 그 오빠가 정말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족이 그렇게 눈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빠는 저를 어릴 적처럼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미소를 보였어요. 그러더니 너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말투에서는 어색한 발음이 흘러나왔죠. 오빠의 말로는 어릴 적 오빠는 유괴를 당한 뒤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됐대요. 그때 오빠는 5살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원래 이름도 가족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의 기억으로는 울다가 혼나기도 하고 매를 드는 사람들이 무섭게 소리치는 모습만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여러 아이들과 몰려있다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탔고요. 그렇게 오빠가 도착한 곳은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였다고 해요. 그랬으니 경찰도 나서고 부모님도 전국을 뒤지다시피 오빠를 찾으셨지만 결국 오빠는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겁니다. 오빠는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서류를 통해 알게 된 건 유괴된 이후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외국으로 보내졌다는 거였대요. 이름도 국적도 그 작은 아이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손에 그렇게 오빠는 넘겨졌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곳에서 오빠를 키워준 양부모님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는 인종도 문화도 다른 아이였지만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대요. 하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늘 어디선가 익숙한 말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뛰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떠오르지 않는 무언가에 목이 메었다고 해요.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 알고 싶었지만 입양 당시 서류엔 진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입양될 당시 너무 어렸기에 한국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빠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몇 해 후에 오빠는 이민 온 한국 여자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대요. 오빠가 입양된 집에 옆집으로 이사를 온 한국 가정의 여자였다더군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같은 얼굴,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좋았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옆집 분들이 오빠를 잘 챙겨주셨나 봐요. 오빠의 양부모님이 부탁하기도 하셨는지 한국 음식이나 명절 보내는 법, 그리고 전통들을 잊지 않게 알려주시기도 하면서요. 그 이웃집 덕분에 오빠는 한국말을 아주 잊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집 가장 막내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 계속 오고 가다 보니 너무 정이 들었대요. 이유 모를 그리움이 조금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따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고 그제야 오빠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던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질문을 꺼냈대요. 나는 누구였을까? 그런 오빠에게 오빠의 아내인 세연이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이제 같이 찾아보자.
그렇게 오빠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던 거고요. 오빠의 양부모님 대신 처갓집 어른들도 함께 오셔서 찾아주셨다더군요. 확실히 오빠의 가족을 찾으면 오빠의 양부모님도 오시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한국에는 사돈 어른들이 아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온 가족이 노력을 한 끝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요. 수많은 기관을 돌고 오래된 자료들을 찾고 DNA 등록까지 하며 기적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 가족을 찾아올 수 있었답니다. 오빠는 양부모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찍어 모아주신 사진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 사진에서 우리는 오빠와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오빠가 자라며 어떤 모습이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었고요. 엄마와 아빠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웃고 우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오빠와 새언니에게 그 사진 속 가장 어린 오빠의 사진보다 더 어릴 적 사진과 그동안 오빠를 찾기 위해 만들었던 전단지를 보여줬어요. 오빠는 그 사진들과 전단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런 오빠를 대신해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혹시나 버림받은 아이일까 봐요. 그곳에 입양 간 한국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안 좋은 생각을 했대요. 혹시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자신이 찾아온 걸 싫어할까 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는 새언니의 그 말에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흐느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오빠를 지어본 적이 없으셨던 엄마에게 오빠가 그런 생각으로 속상했을 생각에 너무 속상하셨나 봐요. 어쩌면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마 입장에선 안타까움이 컸으니까요. 오빠를 처음 마주한 날 저도 오빠의 눈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가 너무 낯설면서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서로 너무 오랜 시간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오빠와 막내는 키만 조금 차이가 날 뿐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만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주 오빠와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듯이요. 만나서 오빠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많이 묻고 들으려고 했죠. 때때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새언니가 통역을 해주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오빠보다 새언니가 한국말이 더 유창했거든요. 오빠가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감사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시간이 그렇게라도 메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걸 그 누구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저녁 한 끼 하실래요? 처가댁 분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엄마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승낙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오빠를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돈댁에 흠이 될까 싶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았지만 굳게 마음을 드신 것 같았죠. 저 결혼할 때도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엄마는 상견례 가지 말까? 엄마 때문에 결혼 망치면 어떻게 해? 혹시나 아이도 못 지키는 집안이랑 사돈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그런 엄마였기에 오빠의 처갓집 식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마께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빠 일은 엄마 잘못 아니야. 나쁜 사람들 때문이지. 힘들게 찾은 가족, 오빠가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게 왜 흠이야. 엄마가 오빠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제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여전히 긴장을 하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그날따라 엄마는 평소보다 옷을 오래 고르셨고 화장도 곱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내내 한 번도 제대로 엄마를 꾸미거나 가꾸신 적이 없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엄마를 본 아빠와 막내도 박수까지 치며 놀라더라고요. 우와, 우리 엄마 진작 좀 이러고 다니시지.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다시 회춘하나 봐. 아빠 다시 반하시는 거 아니야? 그제야 웃음을 찾으신 엄마는 저와 손을 잡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오빠의 집엔 미리 와 계시던 오빠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더군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마주서는 순간 엄마의 발걸음이 멈췄죠. 오빠의 장모님을 보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요. 영문을 모르니 엄마와 사돈어른을 번갈아가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엄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 혹시 옛날에 박 회장님 댁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분도 놀란 듯 입을 가리시더군요. 혹시 박 회장님 따님이세요? 막내 따님 수진이? 그렇게 서로 아는 체를 하시는 두 분을 바라보며 저희 모두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두 분을 번갈아 보기만 했습니다. 두 분은 별 말도 없이 자리까지 옮겨 앉으시더니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는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을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더군요. 사돈어른이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전에 저희 외갓집에서 식모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사돈어른이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구해 서울로 상경하셨고 여러 집을 전전하다가 저희 외할머니 댁에 오시게 됐다고 해요. 보통 그런 경우 집안일만 시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게 보통이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댁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제가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았죠. 어머니께서 절 우리 막내라 부르시면서 생일엔 미역국도 끓여주셨잖아요. 아가씨였던 지금 사돈도 저랑 같이 방 쓰며 제 머리도 따주고 그게 저에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워낙 정이 많던 외할머니께서는 집안의 생계 때문에 멀리까지 돈을 벌러 온 사돈어른을 굉장히 대견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엄마는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레 건네셨어요. 그 손수건을 꼭 쥐고 계시던 사돈어른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떼셨죠. 제가 처음으로 일을 하려고 댁에 들어갈 당시에 제가 16이었어요. 시골집에서 맨몸으로 올라와서 며칠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죠. 그때 아니 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보시곤 그러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여기선 편히 있어도 돼.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사돈어른의 그 말씀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엄마가 그랬지 하고 중얼거리셨어요. 사돈어른은 계속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놓으시더군요. 아침마다 아가씨가 지금 사돈께서요. 헝클어진 제 머리도 빗겨주고 겨울엔 손이 시리다고 저에게 장갑도 씌워주곤 했죠. 그땐 그 작은 장갑 하나에도 마음이 녹았어요. 그 말을 듣던 엄마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참 많이 예뻐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여자 형제가 없던 저도 늘 동생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일 그만두고 헤어질 때도 우리 엄청 울었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늘 궁금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니 이민 갔었네요. 결혼하고 부산인가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민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을 만나서 그렇게 돌봐주었던 거예요? 아휴, 이게 정말 무슨 인연일까요? 세상에나. 엄마는 사돈어른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할머니 얘기가 다시 나왔을 땐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절 전날에 떡국을 처음 끓이다가 국물을 다 엎질렀거든요. 죄송해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국물은 다시 끓이면 되지. 안 다쳤니?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우리 막내 손으로 한 떡국이니 우리는 더 복 많이 받겠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사람 마음을 덮어주는 그런 손이었죠. 엄마도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울고 계셨고 온 가족들은 말없이 두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본가에서 선을 보여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그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보따리 속엔 따뜻한 솜저고리 한 벌이 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지으신 옷이라 제가 눈물이 나는데 손편지까지 들어있었죠. 우리 막내 어디 가서든 밥 굶지 말고 춥게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도 다치지 말고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 딸처럼 씩씩하게 살아주렴. 그 글귀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간 엄마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 편지 엄마가 밤새우시면서 쓰신 거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사돈어른과 엄마, 두 사람은 존칭을 사용하고 계셨지만 마치 자매처럼 서로의 손을 다시 꼭 맞잡으며 한참을 울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추억들을 꺼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빠가 자라면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는 사돈어른의 말씀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눈물을 쏟으며 듣기도 했죠. 그날 오빠의 집 거실 한켠엔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가족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다시 꺼내진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속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고 두 어른들 사이에 흐르던 깊은 정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엄마의 손을 몇 번이고 쓰다듬던 사돈어른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부산에 가서 고생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조금 형편이 좋아졌어요. 세탁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세탁소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민을 갔죠. 애들 공부시키기도 좋다고 하니 겸사겸사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옆집에 한인 남자애가 있는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제가 잘하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기도 해서 우리가 멀리까지 와서 만나게 된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가족까지 돼서 내 사람이다 했어요. 마침 저희 집에 아들도 없던 터라 아들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꼭 만나서 은혜 갚고 싶었던 집 아들이었네요. 정말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엄마와 사돈어른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던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웃었고요. 40년의 세월이 지나 두 분은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제 오빠와 사돈어른의 딸. 그러니까 두 분의 다음 세대가 부부가 되어 이뤄낸 인연이 이어져 서로 만나게 된 것이었죠. 사돈어른의 말씀처럼 어쩌면 오빠의 곁에
사돈어른을 보내신 것 같았고요. 두 분이 손을 꼭 맞잡고 웃으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인연이고 가족이고 따뜻함이구나 싶었어요. 그 감동이 제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데우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헤어진 인연들이 오빠의 실종이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면서요. 누군가 만들어 놓기도 힘든 인연의 실타래가 엮였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빠와 사돈어른이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이웃으로 만난 것도 신기할 일인데 어린 시절부터 그 이웃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사돈어른은 아들이 없는 삶의 운명처럼 나타난 이웃집에 입양된 아이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주셨다는 게 더해지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예전 자신이 모셨던 주인댁 작은 아가씨의 친아들이었던 것까지 더하면 운명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고요. 엄마는 눈물을 쏟아내며 사돈어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어려운 세월에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그 말에 저희 모두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버림받았을지 모른다는 두려웠던 생각이 났을 테고 다른 가족들은 우리가 오빠를 찾으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겠죠. 사돈어른들과 새언니는 그런 저희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물엔 슬픔보다 기적에 대한 감동이 훨씬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양부모님이 계셨다고는 하지만 사돈댁이 안 계셨다면 오빠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오빠의 장모님은 저희 가족 모두의 은인이자 또 다른 엄마가 되셨습니다. 오빠는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운명적인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 모든 고통을 감싸줄 한 줄기 빛이 언젠가는 온다는 걸요.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은 것, 그리고 그 가족을 키워준 사람과 다시 만난 것,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오빠는 지금도 양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오빠는 다시 한국의 아들로 우리 가족의 오빠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게 찾은 가족인 만큼 더 노력하고 싶다면서요. 주로 오빠네가 양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는 하지만 가끔 오빠의 양부모님이 오시기도 해요. 오실 때마다 저희 친정집에서 지내시면서 가까워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오빠가 안전하기는 했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 오랜 시간 혼자였던 오빠의 외로움이 이젠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말이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이제 오래되고 낡은 집을 떠나 오빠와 가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도 하셨습니다. 새언니는 오히려 더 큰 집을 사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걸 동생이 말렸죠. 저 그러면 장가 못 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빠와 한 집 살이는 못하셨지만 요즘은 그게 더 좋으시대요. 그래야 오빠의 처가 식구들도 오셔서 주무시고 오빠의 양부모님도 주무신다고요. 그 사이 장가간 막내는 조금 멀리 사는데 그 아이도 가서 자기도 하더군요. 저는 지척에 사는지라 자주 가기는 하지만 친정집에서 자는 날은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더 편해 보이시는 것은 오빠가 돌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15년 전 사랑하는 오빠를 30년 만에 찾은 그날, 우리의 가족은 기적을 맞이한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결국 오빠를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오빠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상처를 겪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오빠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신 양부모님과 사돈 어른들에게도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과 정을 주셨으니까요. 오빠는 양부모님과 사돈 어른을 항상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었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이제 오빠는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가 다시 우리 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더 소중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습에 우리는 그가 이제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매일 오빠와 함께하는 날들 덕에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빠가 그리웠던 가족의 따뜻한 품, 그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빠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빠가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감싸줄 사랑이 이제 오빠에게 찾아왔으니 앞으로도 함께 웃으며 살아갈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간 우리 가족을 기다리게 한, 그리고 다시 오빠를 우리에게 데려다 준 수많은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기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